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일요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동안 저 잊지 않으셨죠?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번 주가 절정이고 아마 다음 주 이후부터는 조금 날씨가 좀 풀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인데 하루빨리 좀 이렇게 날씨가 풀리듯이 시장의 심리도 풀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9일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지난주 자산별로 좀 시장 살펴보면서 이번 주 이슈들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뭐 확실히 뭐 올해 들어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작년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세가 가팔랐다가 1월 중순 이후에 조금 전고점 수준에서 지금 막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우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고점 수준을 좀처럼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지난주에도 주간 단위로는 뭐 거의 한 약보합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긍정적인 면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취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 잡음들 뭐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뭐 이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충격 여진도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AI 산업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뭐 AI 관련된 투자도 하고 이래서 이게 향후에 엄청난 어떤 그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조그만 기업이 이 챗 GPT, 오픈 AI의 챗 GPT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비슷한 성능 또는 압도적인 성능을 내버리니까,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게 과연 맞냐, 너무 과한 쓸데없는 투자 아니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약간 의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트럼프가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정쟁화하고 막 무기화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미국 주시장 보게 되면은 종목들도 그동안 확실히 이 AI 산업 전반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는 다시 좀 빠르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있는, 고점 대비 뭐 153불 갔던 게 지금 한때 110불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조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러한 그 저사양으로 높은 그 효율을 내는 이제 이런 딥시크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지난주에 엄청나게 불을 뿜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AI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향후의 시장에 부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게 국내에서도 조금 이제 기회의 요인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이 보편관세에 이은 그 상호관세 부분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피곤한 게, 그러니까 지지난주 일요일이죠. 주말에 뭐 대규모 이 보편관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25%씩 때리고 뭐 중국에 10% 때리겠다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주가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잘 통화해가지고 뭐 수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좀 많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에는 이제 상호관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미국에게 관세를 매기는 만큼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조치를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계속해서 요런 잡음들이 좀 들릴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인데, 지금 1년 기대 심리가 무려 지난달 3.3에서 4.3으로 1%포인트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휙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2020년, 21년 그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 그 당시에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쳤던 게 2022년도 6월, 7월 이랬거든요. 뭐 그때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5% 중반이었는데, 뭐 이거에 비하면은 낮긴 하지만 4.3%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물가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그러면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지금 3월 달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92% 정도 수준이고요. 6월 달 가서도 사실상 한 차례 정도 금리나 확률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확률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뭐 올해 초에도 이제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다른 뭐 인포맥스나 뭐 김 작가나 뭐 다른 3프로나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 가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겠냐. 근데 그게 결국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만을 좀 반영했다면 실제화 됐었을 때는 좀 반대급부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성과는 올해 좀 저조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은 연초와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일련의 사태의 어떤 모습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성 높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YTD 기준으로 다우가 4%, S&P 2%, 나스닥이 1%의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 코스닥이 5%, 거의 10% 육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2월 현재까지로만 봤었을 때는 뭐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쟤를 타서 미국 증시가 막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거의 7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의 임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이 현재 주가가 가뜩이나 거기가 이제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주가를 주식시장을 넘겨받았는데, 임기 4년 동안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겠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임기 초반에 조금 경제에 부담이 되고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먼저 좀 해서 주식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임기 후반에 가서는 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정책의 순서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정책의 리더십이 가장 강한 때가 임기 초반이거든요. 임기 후반으로 가면 이른바 레임덕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뭔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좀 까다로운 정책들은 임기 초반에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가장 그 파워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임기 초반에 쏟아낸 멘트들을 보면 뭐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죠. 저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해도 되나? 막 캐나다 총리한테는 니네 우리나라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막 그린란드를 내가 사겠다. 파나마 운하 내가 가져오겠다. 최근에는 뭐 중동에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했는데 문제가 됐던 지역의 라파 지역인가? 뭐 거기를 뭐 미국이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들인데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가장 힘이 셀 때고 실질적으로 관세를 무기화해서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한테는 국경을 강화하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미국 내 지지도는 전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관세액이 나오고 상호관세액이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이런 좀 까다로운 이슈를 다룰 만한 적기이지 않을까 싶고 그랬었을 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올해 그렇게 썩 좋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인 게 뭐냐 도대체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무역수지와 연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현재 미국의 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제 관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 환율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1985년 나타났던 이 일본의 이 플라자 합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대방 통화의 어떤 그 절상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다 안 끝나가지고 요거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살짝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개국이 첫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이 9번째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먼저 그 두드려 맞은 데가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먼저 한번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지난 주말에 그 이시다 총리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엔화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일본에다가도 이제 이런 대미 무역수지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하면서 최근에 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좀 엔화가 좀 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마 중국이 제일 결국은 핵심이니까 중국과의 어떤 결전을 앞두고 이제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국가들과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이제 우리 한국도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가 상당히 흑자가 커졌으니까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이른바 이 프렌드 쇼어링 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해버리면서 중국을 빼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했던 것들이 우리는 이제 미국을 향해 직수출하고 있다 보니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커진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야, 니네 나라 한국 엄청나게 우리나라한테 무역수지 흑자 가져가더라. 니네도 뭐 우리한테 뭐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도 그에 합당한 뭔가를 내놔야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이라고 지금은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또 그 밑단에는 결국은 이 달러화라고 하는 기축통화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나라들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뭐 유럽이라던가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 순순히 트럼프의 어떤 이런 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게 만드는
뭐 환율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영상을 추가로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일단 맛배기만 오늘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뭐 업사이드가 당분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이 조금 좋았었는데 뭐 그 딥시크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서 저가용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그런 어떤 뭐 AI 기술을 이제 선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국 애들은 약간 신난 듯한 느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상해랑 항생이랑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니케이가 조금 빠졌는데 지난주에 한 2%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엔화의 강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엔화가 지금 차트가 막 어그러졌네.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요게 지금 상해 차트고 요게 항생 주가 상당히 특히 많이 올라왔죠. 아까 얘기했던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 엔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순서가 여기 있네. 일본 엔화가 그 연초만 하더라도 158, 159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한 최근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151엔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BOJ 우에다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도 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세 번째 금리 인상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뭐 방향성으로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쪽, 이제 일본은 올라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OJ 총재가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대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뭐 레벨로 봤었을 때는 편안한 레벨은 아니죠. 지금 1447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른바 이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조정을 압박을 하면서 뭐 관세 형태든 아니면 원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형태든 이렇게 취하게 되면 저는 의외로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달러와 강세를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는 강해야 되지만 미국의 달러화는 좀 약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하길 미국은 달러 강세를 원한다. 근데 교역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대규모로 가져가는 거는 그건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달러 강세를 기본적으로 원하는데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그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건 싫어. 그래서 걔네 통화가 강해져서 우리가 달러가 약해지는 거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우리 증시에 비록 경제 여건 자체는 계속 좋은 건 아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화가 약한 거고 원화가 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니라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원화가 좀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화의 절상이 생기면 이게 자산시장 자체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좀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1월 달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한 주에 1조 5천억 사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하나 보다라고 기대했는데 아휴 그 뒤로 다시 4주 연속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금 올해도 순매도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대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화 강세 흐름과 좀 원화가 강세로 약간 바뀌게 되면 그때는 외국인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장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준비 중인 자료도 바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주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데 결국은 올해 언젠가는 트럼프 정부가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압박을 좀 취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에 좀 하락 압력이 생기면서 뭐 그 자체가 뭐 펀더멘탈에는 꼭 긍정적이진 않지만 자산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일단은 제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논리를 좀 가다듬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 선방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코스닥이 2% 상승을 하면서 지금 YTD로는 벌써 9.5%까지. 작년에 마이너스 21%였는데 올해 현재 9.5%면 뭐 작년에 비하면 진짜 분위기 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뭐 아직도 지수가 워낙 낮으니까 사람들이 좀 인식을 못하지만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좋았던 종목들 보게 되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AI라던가 방산, 우주 방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의료 AI 이런 쪽이었는데 뭐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난주에 좀 이슈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좀 있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샘 올트만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이제 방한을 해서 카카오와 협업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연매출이 10조를 돌파하는 최초의 플랫폼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조금 네이버와 카카오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 완전히 좀 거의 버려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이어서 저도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플랫폼 쪽 요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일단 국내 주가는 최근에 뭐 변동성이 있고 상당히 좀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온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미국 금리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일단 미국채 금리도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상승 압박이 있어요. 근데 최근 보면 미국채 10년이 4.8까지 갔었었는데 어느새 4.5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방향성은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수급상에 대한 부담들을 좀 줄여줬던 요인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요번 주 눈여겨봐야 될 매크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도 PPI가 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상원의 은행위원회,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금리의 또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미국 CPI 같은 경우는 이번 1월이 중요한 게 매년 초에는 미국이 이 물가지표의 계절 조정을 업데이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지표하고 조금 틀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추정으로는 제가 지금 보는 미국 물가의 궤적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반기 말까지 한 3, 4월까지는 하향 안정화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12월인데 올해 4월까지는 조금 내려갔다가 좀 하반기에 좀 올라가는 궤적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물가 패턴이 유지된다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8%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참고로 2.9였습니다.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월비는 아마 0.3%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뭐 3%까지 넘어가진 않고 지난달 2.9였는데 3% 넘어가면 상당히 좀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고 뭐 잘해야 2.8, 뭐 많이 나와야 한 2.9 이 정도 수준 한 다음에 2월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그림을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물가의 궤적은 이런데 이게 문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1월 달에는 이제 계절 조정 자체가 업데이트 되니까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요번 주는 이제 요 물가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게 10에서 15% 보복관세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10일에서 11일 날 뭐 회의해보고 상호관세 여부 발표한다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물가지표, 한편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가운데 뭐 미국 주식은 조금 전체적으로 박스권 내에서의 제한적인 등락, 한국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들은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게 아직은 좀 쉬고 있지만 그 위에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유가가 낮아져야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무가내는 아닌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지금 유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유가가 낮아지면 바로 이제 연준에 얘기해 가지고 유가 이렇게 내가 낮췄으니까 니네 금리 인하해 뭐 이런 압박을 할 그 심산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 국제 유가의 모습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긴 한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순서가 이거 흐트러졌어, 지금. 이거 방송 찍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바로 잡지를 못하겠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네. 지금 보시면 유가가 한때 80불 넘어갔던 게 지금 71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정말 트럼프의 공언대로 유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좀 금리 인하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미국 내의 산유 증산이 늘어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뭐니 해도 금값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 뛰고 있고 뭐 돌 반지 할 때 한돈 했나요, 옛날에? 저 때도 막 20만 원? 뭐 많이 비쌀 때 뭐 25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6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돌반지 뭐 해주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결국은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금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최근에 코인 가격이 좀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다시 조금 1억 6천만 원 넘어갔던 게 원화 가격으로 1억 4,800만 원까지 떨어졌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등등의 이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가상화폐가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고, 근데 비트코인은 이 트럼프 정부가 곧 있으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지정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코인은 약간 그 수집 관점에서 그냥 좀 떨어지면 조금씩 매입해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주간 시장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보내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되도록이면
1만 주는 이제 시황 예주 위주, 그다음에 이제 좀 종목이나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조금 이슈 분석이 필요한 거는 제가 따로 빼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설 연휴 보내고 뭐하고 하면서 좀 바빠갖고 영상 제작 아직 못했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국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 아니겠냐. 그랬었을 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제2의 플라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대규모의 관세 또는 이 통화 가치 절상 압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에 1만 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